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즈.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퀴즈 N에서 만나요. 오늘 기준금리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미국에선 차기 의장으로 케빈 헤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 연준 의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오늘 금통위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겠죠. 과연 미국의 금리, 한국의 금리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그 제목이 상당히 논쟁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제목의 효과만 따지면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이 좀 이렇게 염두에 둬서 그 제목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은 지금 국내 이렇게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모든 점에 있어서는, 또 기업의 경영과 관련돼서는 최대 이슈가 환율이죠. 어제 그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보면 환율이 초반에 이렇게 한 10원 정도 떨어지니까 바로 코스피가 100포인트 올라가면서, 오늘 미국 증시의 장세를 본다면 환율만 좀 제대로 관리가 되면 우리 다시 코스피 지수가 4,000선을 넘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오늘 원달러 환율과 관련된 데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금리 문제를 좀 나눠야 되는데요. 미국은 이제 차기 페드 의장이 어느 정도 윤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크리스마스 전에 발표에 대해서 2월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파월은 서로 정권 교체 인수위라 그럴까요? 페드 인수위 한 3개월 정도 거쳐서 2026년 5월에 종료되고, 페드 이사를 2028년까지 할 것이냐, 본인의 선택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뭐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는 월러, 보우만, 헤셋, 그래서 한 5분이 검토가 되고, 베센트 자체도 검토됐습니다는 지금은 크리스토퍼 월러에서 케빈 헤셋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크리스토퍼 월러가 얘기될 때는 미국 증시에서 그렇게 환호되지 않다가, 오늘 그 케빈 헤셋이 검토되고 있다 하는 측면, 유력하게 검토할 때 미국 증시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에서 3대 지수가 지금 강하게 상승한 것을 보실 겁니다. 그러면 케빈 헤셋은 어떤 사람이냐? 현재 미국의 그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장이죠. 앤리스라고 해서 트럼프와 경제관이 가장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적극적인 기준금리 인하인데요. 여기에 가장 적극적인 후보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대 책무, 어차피 페드 의장으로 가니까 고용 창출이냐 물가냐, 이 양대 창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결제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트럼프는 물가보다는 고용 창출 쪽, 이런 쪽에 기업가 출신답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캐비넷에서 또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양대 책무 중에서는 지금 고용 창출에 더 무게를 두기 때문에 사실 캐비넷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관에 가장 맞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트럼프는 여러 가지도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방 미니 선거를 비롯해서 중간 선거할 때, 자, 본인 자신이 이렇게 장기 집권 야망이 있다면 이렇게 궁지에 몰릴수록 가장 제2의 파월 같은 사람을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트럼프 집권 1기에도 제롬 파월을 임명했습니다는, 그의 제롬 파월이 가져가고 있는 여러 개의 통화 정책은 페드의 전통대로 가져갔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갈등이 이렇게 격화되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권 1기에 제롬 파월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본인 자신의 지금 측면에서 궁지에 몰려 있기 때문에 본인의 경제관, 본인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산업으로 차기 의장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월러에서 케빈 헤셋, 지금 백악관의 앤리스 위원장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케빈 헤셋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미국은 기준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오늘 금통위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니까 일단 한국의 그간 통화정책 평가부터 좀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올해 연초에 우리 기준금리가 많이 떨어질 거로 대부분 예측기관들이 봤죠. 작년 9월에 페드가 피벗을 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대체로 피벗 분위기 해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페드 이렇게 따라가기 시작하면 대체로 연초에는 우리 기준금리가 한 1%포인트까지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회의를 잠시 하고 있습니다는 시청자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는 4차례 인하보다는 2차례
2월 달과 5월 달에 이렇게 돼서 현재 그 기준금리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작년에 3.5% 출발해서 작년 말에 두 차례, 올해 두 차례 2.5%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화정책의 그 우선순위에서도 상반기에는 좀 경기 쪽에 좀 이렇게 우선순위를 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거시금융 안정성에서 두 가지, 하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일부 지역에는 부동산의 안정 문제, 이게 이제 거시금융 안정성에 무기를 두다가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 안정에도 나름대로 사자 협의체에 한원이 들어간다든가 해서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얼만큼 능력이 있을까, 거기에 어느 개입 정도가 있을까 하는 측면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는 환율 안정 쪽에 이렇게 사실 우리 경제 내 증시 입장에서 최대 하나니까 그쪽에 협조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자, 하반기에 타국에 비해서는 실물 경제에 대비해서 중립적 내지는 소극적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누차히 지적합니다는 우리 경제가 상당히 복잡하고 페드의 영향이 강한 상태에서 오늘 금토일가 마지막 회의입니다. 우리가 보면 항상 큰 국가를 보고 우리가 나중에 결정하는 것이 경제의 중진국 내지는 소위국인데요. 우리가 좀 물론 이제 연속성적 측면에서는 1월 달에 좀 금토일가 됩니다는 올해를 볼 때는 페드보다도 먼저 금토일 일정이 끝나는 것은 지금 이건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이제 국가 차원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올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정리해 주셨는데 약간 칭찬보다는 비판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금통위 원들은 훌륭한 학자시죠. 저보다 등이 뛰어나고 훌륭한 학자시고 또 오죽했으면 뭐 이렇게 금리를 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오래 고생하셨다는 표현을 듣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보다도 사실 그 시장의 여러 가지 계층별로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예. 그 양극화가 심한 상태에서는 있는 사람도 그렇고 없는 사람도 그렇고 대체로 보면 부정적 평가가 많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성장률 잡혔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1, 4분기에서 마이너스 역성장이었고 오늘 그 한국은행의 올해 전망치를 올릴 거로 이렇게 봅니다는 종전에는 0.9%였죠. 한 1% 내로 이렇게 될 거로 이렇게 생각됩니다는 1% 정도 분기별로는 우리 3분기 성장률이 사실 26개월 중에 3이다 해서 자막이 연속 나가고 있습니다는 그게 한국은행의 역할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소비 쿠폰의 역할 그리고 최근에서는 환율이 올라가서 수출 채선성 증대에 의한 수출의 증대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경기적 측면에서는 한일의 역할이 오히려 통화정책의 역할이 거의 이렇게 기여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히려 중하계층이라든가 소상공일수록 지금 이자 부담이라든가 꽉 찬 상태거든요. 임계점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지 않고 동결했다는 것은 사실 중하위 계층들, 우리 국민들이 많이 있는 계층일수록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는 잡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 아마 거시금융 안정성에서 가계부채 문제, 그다음에 강남이라든가 일부 지역의 부동산 문제 때문에 금리를 이렇게 내리지 않겠다 하는데 부동산은 잡았을까? 이건 이제 올해 평가의 대목이 되겠죠. 뭐 아시겠습니다는 부동산은 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금리라는 변수는 보편적 전 국민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강남이라든가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광주 지역에 사시는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분이 내가 있는데요. 예. 4년 전에 그것도 가격을 낮춰서 아파트를 내놨다 그럽니다. 근데 아직도 안 팔린다 그럽니다. 전라남도 강주에 계시고 아파트도 괜찮은 거를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만큼 뭐냐 특정 지역에 이렇게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편적 수당의 금리로 들이대다간 역작용이 심하다. 지금 상태에서 지방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거든요. 물론 계층별로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게 체감 경기가 굉장히 악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는 부동산을 따지고 본다면 비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 좋은 부작용이 연출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금통위원은 훌륭하고 애를 쓰셨지만 국민들한테 친국민적인 통화 정책을 추진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평가가 대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전히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한국 금리가 낮은 상황도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잠시 뒤 금통위가 열리는데 시장에서는 동결 생각하고 있죠? 네, 시장에서는 대체로 동결하고 있습니다. 예. 동결은
그만큼 금리를 결정하기가 한쪽 방향으로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의 그 통화 정책이라든가 선진국의 통화 정책이 어떤 여건일까 하는 측면은 여기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는 신트렐레마에 봉착돼 있다. 여러 가지 변수가 한 마리 금리 가지고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이런 게 어려운 여건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신트렐레마는 뭘까? 그리고 신트렐레마 있으니까 과거 트렐레마는 뭘까 하는 것을 잠시 시청자분도 아시겠습니다는 종전의 트렐레마는 금리와 경기와 물가 간의 딜레마입니다. 근데 최근에 한국을 비롯해서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주요국 중앙은행이 당하는 것은 신트렐레마인데요. 여기에 물가라는 변수를 대신해서 거시금융 안정성 간, 다시 말하면 금리와 거시금융 안정성 간, 금리와 경기 간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세 가지 변수에서 딜레마 상태를 보는 것이 신트렐레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수를 고려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금리 결정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새롭게 신트렐레마에서 물가 대신에 오는 거시금융 안정성도 각 중앙은행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페드 같은 경우는 고평가된 증시의 그 거품 문제 방지하기 위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거시금융 안정성을 가져가겠다는 측면이죠. 근데 1번입니다. 1번은 뭐냐? 다케이치의 정책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굉장히 서로 미스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든가 급등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다케이치발 의욕적인 정책 미스매치에 의해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가 있거든요. 예. 요거는 뭐냐? 위에다 일본은행이 요걸 좀 이렇게 안정시켜야 되죠. 이런 측면이 이제 일본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강남의 부동산이 잡히지 않고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으니까 거시금융 안정성을 이렇게 고려한다면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다른 국가는 좀 국부적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부적 성격.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자 아이덴티티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페드에 쫓아가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덴티티 문제에서 우리 한국식의 통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만의 전략이 필요하다. 원달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외적인 변수에서 같은 통제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그 기재부라든가 이런 데서 MPC와의 환율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그다음에 해외 주식에 대해서 양도세 강화하는 문제 이렇게 다양한 방안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이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화 정책에서도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주는 친국민적인 통화 정책이 강구할 필요가 있는 시점인데요. 어찌됐든 이렇게 거시금융 안정성의 속성이 다 다른 상태에서 각국의 중앙은행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두 가지 신트렐레마에서 변수 간에 이렇게 상충 관계를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문제 그리고 신트렐레마의 가장 주안점이 되는 거시금융 안정성의 서로가 다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문제 이것이 올해 연말과 내년도의 통화 정책의 가장 주류가 되고 이것에 의해서 증시라든가 경기 모습도 좌우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각국 중앙은행들이 아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신트릴레마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것이 내년과 또 올해 말에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연준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통화 정책에. 미국 이제 누차에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AI 거품론 오늘은 이제 어제도 미첼의 경고에서 비관론이 나오면 거인의 위력을 발휘할 것 같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얘기가 이렇게 쏙 들어갔다. 그럼 AI 거품에 대해서 오늘 일단 한번 볼게요. 유일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마이클 버니인데요. 예. 한국경제TV에서 상당히 재밌게 번역을 했습니다. 미화된 AI 거품은 미화된 거품이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아까 속보인가 그렇게 나갔죠?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결국 미화된 거품은 뭘까? 시청자 여러분, 결국 거품이냐, 진짜 거품이냐?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실 레터를 하기 위해서 회원용으로 허기한 사적인 목적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미화된 거품은 진짜 거품은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그 AI 거품과를 실질적으로 보면 한마디도 나오지 않은 모습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어제 미첼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지만 그럼 AI 거품에 대해서 의문감이 해소되면 곧바로 뭐냐 금리 인하 문제가 되겠죠. 12월 달에. 즉 미국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양대 창무상도 서로가 페드 역사상 가장 치욕이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동시에 문제거든요. 그럼 어느 쪽으로 결정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양대 책무상 물가가 지금 CPI가 3% 되고 있습니다는 물가는 경제 활력 지표입니다. 대체로 보면 목표대, 인플레 목표대 2%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사실 이것을 바로 잡을 때는 1930년대 것처럼 경기가 가뜩이나 4분기에 성장률이 안 좋은 상태에서 경기가 어렵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고용시장이지 않습니까? 고용시장은 경기적 측면에서의 실업률이 증가되는 측면이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산업의 발전상 사실 경기와 감시시 감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원도 일종의 실업률 개념에 포함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지금 양대 창무상 보면 고용시장이 더 무너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프리엠프트 차원에서 12월 달에는 금리를 내리지 않겠느냐 해서 시카고 페드 매치라든가 이런 게 오늘은 85%를 넘는 단계다 이렇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캐비넷에서 차기 의장으로 검토된다. 이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기대가 높아서 3대 지수가 모이고 시카고 페드 매치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이렇게 더 높아지는 이런 국면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준이 앞으로 고용 문제에 집중해서 금리 인하의 길을 계속 걷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어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는 미국 연준보다 일본은행이 이 신트렐레마 문제를 해결하기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그 이전에 28시기에서부터 일본은 이 신트렐레마 문제 때문에 굉장히 사실 고민해 왔고 일본은행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다케이치가 들어와서 일본은 아주 난맥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역시 다케이치가 정치 초년병이고 총리에 대해서 처음으로 여성 총리고 해서 일본 내 지지자가 상당히 높긴 합니다는 결과적으로 정책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최대 계파 간의 이합, 합종연회하는 상태에서 그쪽의 입장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 그 정치적으로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 아베파의 계승에서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우에타한테 엔저가 추진하려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하지 말라 하는 협조를 요청하는 상태이죠. 근데 정작 본인 자신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물론 이제 대장성이긴 하겠지만 재정 정책 같은 경우는 대규모 연산 편성하거든요. 대규모 예산하면 자 일본행에서 엔저 추진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내려하는데 본인 자신은 예산에 의해서 국채금리를 올려버리거든요. 그러면 난백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펀더멘탈을 한번 보겠습니다. 통화정책을 추진하기 상당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6%로 떨어졌습니다. 일본식 통계 방식으로 보면 마이너스 0.4%입니다. 에스테리크 4승 때리니까 미국식 방식이니까 마이너스 1.6%까지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근데 일본의 가장 안정됐다 얘기하는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벌써 3%대를 벗어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은 마이너스 되고 그다음에 물가는 3% 이상 되니까 대장성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마찬가지로 경기 부양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않느냐. 누가? BOJ가. 이런 측면에서는 대장성 패러다임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BOJ는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3% 넘어 저거 안정시켜? 1990년대가처럼 당시에 BOJ의 총재였던 미연의 아스시가 주장했던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이번에 일본은행도 마지막 회의에 추가금리 인상 얘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는 사실 추가금리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는 결정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령 우에타의 의지를 발휘해서 다케이치 총리의 협조 요청과 관계없이 추가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국채금리가 중국을 추월할 정도로 시장금리가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기준금리의 선도성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이미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다케이치의 대장성 예산에서. 그러면 환율이라든가 이런 측에 소위 출구 전략에 이렇게 목적으로 하는 그런 효과가 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금리 수습과 현상 때문에 사실 그 부작용이 더 우려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금리의 그 동결 가능성 여기에도 굉장히 무게를 싣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됐습니다. 일본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옆 나라 중국도 특히나 아시아 통화에서는 우리나라와도 같이 움직여 왔던 원화니까, 화폐니까 같이 생각을 해보죠.
중국은 지금 위안화가 달러 대비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 인민은행이 앞으로는 통화 정책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요? 남맥상이죠.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지금 상당히 안 좋거든요. 예. 근데 대중 차원에서 미국과의 그 마찰 차원에서 위안화의 그 국제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디지털 센트럴뱅크 디지털을 이렇게 확장시킨다는 측면에서 디지털의 중심 통화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는 위안화는 강세를 가져가는 목적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 금리 정책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기 문제를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중국 경제 하반기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상반기는 목표 성장률 한 5%의 범위 벗어서 한 상반기 기준으로 5.2%까지 봤습니다는 지금 3분기 성장이 4.6% 떨어졌죠. 4분기는 지금 월간 지표를 이렇게 본다면 한 4.3%까지 떨어지고 있을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조업의 활력 지표라는 PPI 지수가 마이너스 10월에 2.1%. 이건 월별 지수이기 때문에 같이 분기별로 맞추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보면 10월에 마이너스 2.1%인데요. 37개월간의 제조업의 활력 지표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국면에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이 일찍부터 37개월이니까 3년 전이죠. 예. 3년 전을 고사하면 2022년 10월 달에 20차 공산당 대회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디프레조즘의 초기에 다다 보니까 이 금융 완화를 중심으로 해서 한 20차례 이상의 금융 완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번 중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볼게요. 지금 중국의 10년물 국채 1.7% 내입니다. 일본보다 낮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우려가 중국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나오는 것도 바로 중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일본보다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낮을 때는 돈값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돈값을 못하면 돈을 더 뿌리면 필요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보면 재정정책 사이드든 통화정책 사이드든 전부 뭐냐, 전통적인 케인즈 방식의 총수 증대 정책은 지금 추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친증시 정책에서 제도 개선은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다자주의 채널을 좀 하는 이런 측면이고, 그리고 미국에서 벌이는 동맹국과 같이 연계를 해서 사실 중심을 잡는 측면에서 경기를 좀 부양시키는 효과, 이런 측면에서 종전과 다른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한국은행,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내년에도 금리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벌써부터 사실은 금리 인하가 사실상 종결된 게 아니냐, 내년에는 그런 측면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동안 한국은행이 거시금융 안정성 차원에서 가계부채라든가 일부 지역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잡히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신트레마 문제를 풀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주안점이 지금 풀리지 못한 상태에서는 결과적으로 내년의 통화정책도 그 금리 인하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금리라는 기준금리는 일반적 보편적 정책입니다. 전 국민이 대상화입니다. 그래서 신트라마 풀어 가기 위해서 가계부채라든가 이런 강남 지역의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이렇게 동결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질적 선별적 정책을 추진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여기에 유동성 공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파리스 믹스는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오늘 그 통화정책 관련해서 우리 금토기가 한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가장 관심 있는 게 우리 최대 현안이 환율에는 어떻게 할까 하는 측면입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한미 간의 금리 스프레드가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가 낮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3.75고 우리의 기준금리가 지금 2.5%니까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벌어졌다.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킨다.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성 보면 기준금리 차가 결과적으로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환율의 주무부인 기재부가 주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경제에서 보면 다른 어떤 현안보다도 원달러 환율이 안정시키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죠. 다양한 방안이 지금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해외 주식 양도세 문제 여건만 되면 구 부총리께서도 이것을 강화할 뜻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의미는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면
올해 연간으로 그랬습니다는 지금 환율이 급등일 10월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월에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가 61억 불입니다. 근데 개인들이 해외 주식 투자하기위해서 나갔던 게 68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흑자를 이렇게 많이 벌고 해외 투자 전부 나간다.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서 해외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하지 않을 경우는 어떤 문제가 될 것이냐. 환율을 급등시킬 때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우리 원달러에 1,500원 돼서 우리 전체 입장에선 국가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개인들의 해외 투자는 시장 경제상 사적 재산까지 보호는 상 자유를 보장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논란이 많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지금 무역적 흑자보다도 더 많이 해외 투자한다. 그리고 앞으로 대미 투자를 위해서 매년 200억 달러에 추가적으로 외화 수요가 들어간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국가가 외환위기 터진다. 어떤 게 큽니까? 환율은 잡아야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논란의 소재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세제상에서는 임시세제가 있고 항상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세제상으로 보면 해외 투자의 과세 방안에 대해서도 환율이 진정시킬 때 그때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이 소위 선시트라고 하는데요. 그런 쪽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MPC와 관련해서도 통화사업을 추진하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원달러 환율에 가서 우리 경제 외환위기 터지면 아이고 무슨 수익률이 됐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선순위에 맞게끔 해서 환율을 안정시킨 다음에 정상화시키면 된다.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 논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 해외 투자하는 증권사라든가 뭔가에서 당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시각인데, 우리 경제의 지금 최대 현안이 그것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증시 볼게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전형적인 천스탑 장세지 않습니까? 환율이 하락하면 코스피가 올라가고 환율이 상승하면 코스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쪽으로 해외에서 돈 벌고 한국에 돌면 국부중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동일하게 있습니다는, 자, 한국에서 주식시장에서 돈 벌면 국민경제 3배 등가상 기업들은 자금이 공급하고 같은 부가 증대한다 하더라도 기업들에 대해서 자금 조달하고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두는 선순환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말씀드린다 하는 것을 꼭 좀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외 주식 워낙 이제 빅피겨 큰 숫자가 됐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이제 선의로 이해할 수도 있고, 사실은 이 문제 어쩌면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개인의 해외 투자는 우연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워낙 이 환율 안전판으로 사실 인식이 되었다가 최근에 정치권 중심으로 서학개미의 많은 투자가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대두가 됐죠. 그런데 정말로 당장의 환율을 낮추기 위해서라면 앞으로 해외 주식 양도세 올리는 것보다 반대로 한시적으로 해외 주식 양도세를 완화해서 원화 환전 수요 높이는 게 당장의 환율이 급하다면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것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봐야 될 지점 아닐까도 싶습니다. 사실 투자 적대시하고 세금 올린다고 될 문제였으면 지금 양도세도 사실은 이미 높은 상황입니다. 그 문제도 이제 검토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외환시장에 한 30년 종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환율은 결제와 관련돼서 외환시장에 반영하려면 시차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앵커가 말씀하시는 내용은 단기적인 심리 효과로 해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 관련해서 결제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들은 환율 관련해서 6개월, 1년을 감안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다 이렇게 결제와 관련된 경제 주체의 행위와 관련된 문제에서 그런 쪽을 좀 말씀드린다 하는 것을 꼭 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 또 한미 금리차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방향성을 찾아야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